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과거에 제가 했던 아주 작은 선행이 오늘날 참 큰 복으로 돌아와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아니다. 따지고 보면 훨씬 전부터 저는 정육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실은 저희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셨거든요. 동네에 한두 개 있는 그런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정육점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항상 정직하게 장사를 하신 덕분에 동네에서 자리를 잘 잡고 단골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 전에는 저녁거리 사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는 아버지 옆에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는 고기 손질은 잘 못하니까 잘려진 고기 담아주는 거, 계산하는 거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8살 때쯤 동네에 큰 식자재 마트가 생겼고 동네가 재개발이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동네를 많이 떠나가니 손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제가 19살 때 아버지는 정육점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큰아버지네서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보다 2살 많은 큰아버지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일 배워봐라 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던 건데 한 3달 다녔나?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건 그만두고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마트 안에 있는 정육 코너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으니 고기 손질은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 일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가 군대에서도 취사병으로 있고 제대했는데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안 계셔요. 저 14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가족이라곤 아버지랑 저랑 단 둘뿐인데 아버지마저 떠난다니 그때 진짜 전부 다 인생까지도 포기하고 싶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친구들보다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좋았고 추억도 많았거든요. 그렇기에 아버지를 떠나보낼 자신이 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경기도에 있던 전셋집을 빼시고 제가 있는 큰아버지네로 들어오셨습니다. 큰아버지도 혼자셔서 집이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큰아버지가 아버지께 병원 오가려면 서울이 편하니까 서울에서 지내면서 남은 생 저랑 추억 많이 만들라고 배려해 주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2달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통장 하나를 주셨습니다. 용서가, 이거 그동안 아버지가 모은 돈하고 집 빼고 돌려받은 전세금이다. 이걸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 통장에는 상당히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 같아서 받기 싫다고 울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그 마지막이 오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정육점을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정육점 문을 닫게 되셨을 때 진짜 많이 아쉬워하셨거든요. 정육점 사정이 진짜 한순간에 안 좋아졌는데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끝까지 버티고 버티시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신 거였습니다. 한창 적자 보던 그때 아버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 하셨고 한숨을 많이 쉬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이러는 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는 일반 회사에서 일하시는 회사원이셨는데 어머니 만나고 결혼하신 뒤에 어머니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정육 배우신 거거든요. 아버지에게는 정육이라는 게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육점 문을 닫으신 후에도 원래 저희 정육점이 있던 그곳만 지나가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를 못하셨습니다. 그토록 아버지에게 정육점은 참 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를 이을 때가 아닌가 싶었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정육점을 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매일 고기를 손질하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육점 운영을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제가 시작해보니까 그냥 고기만 손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고기 드릴 수 있도록 거래처도 찾아야 하고, 가게세랑 공과금도 내야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도구들도 사야 하고, 판매할 품목도 선정해야 하고, 양념육 팔려면 양념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고, 등등 사장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해내셨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돈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운영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문만 열어놓는다고 손님이 알아서 오시는 게 아니니까 직접 전단지도 돌렸습니다. 사거리, 삼거리, 옆 동네, 아파트 단지 다 돌면서 전단지 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노력을 손님들도 알아주셨나 봅니다. 오픈하고 2달쯤부터 손님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여기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삼겹살인데도 이 집은 이렇게 맛이 좋지? 젊은 사장님이 어쩜 그렇게 요리도 잘해요? 우리 애가 여기 갈비 맨날 먹고 싶다고 아주 난리예요. 또 서비스 주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다른 곳을 갈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질 좋은 고기를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서비스도 아낌없이 드리고 양념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였더니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도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주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까지 생기게 되었죠.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정육점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정육점이 사거리에 있었는데요. 정육점을 포함한 마트, 카페, 빵집, 이런 상가들이 쭉 있고 상가 바로 뒤로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길도 엄청 깨끗했고 상가들도 새 건물이었죠. 그런데 4차선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은 이쪽과 심하게 달랐습니다. 고물상이 하나 있고 운영하지 않는 듯한 악기 상점, 구두 수성 가게 등이 있었는데 다들 들어온 지 오래되어 보이는 가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개의 가게들 뒤로는 주택이 빼곡하게 있었는데 빼곡한 주택이 오르막길로 된 언덕에 가득했습니다. 저희 정육점은 바로 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오시고 건너편에 사시는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걸로 손님을 가린다는 게 아니라 신호등 하나 사이에 두고 같은 동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단골이 된 다양한 손님들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셨습니다. 그 손님은 건너편 주택가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을 오시던 분인데 항상 오후 4시쯤에 오셨습니다. 한 손에는 5살 남자 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어린이집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남자인 제가 봐도 화장을 하나도 안 한 듯한 얼굴, 차림새도 매번 비슷한 차림이었습니다. 손님은 항상 신중하게 고기를 구매하셨습니다. 고기 냉장고 앞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기와 가격표를 뚫어져라 쳐다보셨죠.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딱히 찾는 건 없는데 소고기 중에 가장 저렴한 게 뭐죠? 누가 먹을 거예요? 아이요. 볶음밥 만들어 주려고요. 저렴하고 아이가 먹을 만한 건 우둔살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 100g만 주세요. 네? 100g이요? 솔직히 처음엔 좀 놀랐습니다. 고기를 100g만 구매하신다는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 근 단위로 사시거나 아무리 적어도 300g은 구매를 하시는데 100g만 달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당황을 하니까 아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안 되나요? 저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당연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볶음밥에 넣기 좋게 잘게 다져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이 엄마와 아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온 아이의 엄마는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사갔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신중했습니다. 삼겹살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보다가 결국 사간 것은 목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00g을 사갔습니다. 찌개에 넣을 거니 반은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반은 구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만남 때는 아이와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5살이라는 남자아이는 눈이 땡그랗고 엄청 귀여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서툰 발음이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때 정육점 오픈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으니까 아내가 첫째 아이 임신 중이었거든요. 아들이었죠. 그래서인지 그 꼬마 아이가 더 눈이 가고 더 귀여워 보였습니다.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고른 고기를 아주 소량만 사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저희 정육점을 찾아주셨습니다. 제가 갈비 양념을 잡는 데에 진짜 오랜 시간 공을 들였거든요. 그만큼 인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5살 아이의 입맛도 잡아버렸나 봅니다. 한동안은 아이 엄마가 일주일 단위로 갈비를 사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소량이었죠.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 적은 양의 고기로 엄마와 아이가 나눠 먹는 건지. 그렇다면 분명 엄마는 얼마 못 먹고 아이가 먹을 텐데. 그래도 아이 엄마는 괜찮은 건지. 매주 그 모자를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의 엄마가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잘 먹이려 매번 신중하게 고기를 고르는 모습에서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봐도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주말에는 조금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고기 손질하고 냉장고에 진열도 했습니다. 절단기계 켜놓고 집중해서 고기 자르고 있는데 어디서 어린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좋아서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처음에는 밖에서 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제법 가까이서 들리는 듯 했죠. 저는 기계를 끄고 다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저씨! 아휴, 깜짝이야. 너 언제 왔니?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냉장고 앞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매주 엄마의 손을 잡고 오는 5살짜리 꼬마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건너편 주택가에 사는 제가 마음이 많이 쓰인다는 바로 그 아이였죠. 아이는 똘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이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의 엄마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그럼 너 혼자 왔다고? 무슨 일 있니? 혼자 왜 나왔어? 뭐 도와줄까? 여긴 왜 왔어? 그때 저는 정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제 아기가 막 태어났으니까 애들 자라는 거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5살짜리가 혼자 돌아다닌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엔 그게 진짜 큰일이지만 이 일이 있던 게 벌써 25년이 흘렀으니까 그때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 애들 3, 3, 5 모여서 골목길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하던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얘가 혹시 길이라도 잃어버린 건가 생각했습니다. 얼른 냉장고 앞으로 가서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무슨 일 있냐고 막 물으니까 꼬마애가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정육점에 뭐 하러 왔겠어요? 고기 사러 왔지요. 그러면서 아이가 제 손에 무언가를 주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500원짜리 2개였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제가 멀뚱히 아이를 쳐다보니까 아이가 다시 해맑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고기 주세요. 아차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고기를 사러 온 거구나.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단돈 1,000원을 들고 고기를 사러 왔다는 걸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귀엽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제가 하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막 따라서 웃더라고요. 저 돈 엄청 많죠? 100원짜리보다 더 큰 거, 500원. 그것도 2개나 있어요. 고기 많이 살 수 있겠죠? 아이가 너무 순수한 얼굴로 물어보기에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상황이 너무 웃기기도 했고요.
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고기를 사러 왔냐고요. 아이는 이번에도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불고기요. 불고기 주세요. 그램? 그람? 100g? 그거 주세요. 너 정말 귀엽다. 불고기가 먹고 싶었어? 아니요, 저 말고 엄마가 먹을 거예요. 오늘 엄마 생일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바빠서 오늘도 일해요. 그래서 제가 불고기 사주려고요. 저는 돈이 많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아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아이가 불고기가 먹고 싶어서 왔겠거니 했는데 엄마의 생일이라고 챙겨준다니 제가 아이 엄마도 아닌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알겠다고 한 뒤 어제 재워둔 불고기를 꺼내올 테니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온 장바구니를 꺼내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 품에 고기를 하나를 안겨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생일날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아이의 엄마도 많이 힘들 거고요. 저는 전날 밤에 재워두고 갔던 소 불고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100g을 주문했지만 저는 3근을 담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가져온 고기를 보고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우와, 불고기 100g이다. 100g 불고기. 아이는 감사하다면서 꾸벅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고기가 무거워 휘청하더라고요. 저는 아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영 마음이 쓰여서 급히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가게 문 대충 닫아두고 저는 아이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고기가 무거울 테니 들어준다고 하고 집까지만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감사하다면서 묵직한 불고기를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불고기를 품에 안고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주택가를 가게에서만 보았지 직접 지나다닌 적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노후된 길과 집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파른 계단도 골목에 있고 골목도 굉장히 좁았고요. 아이는 좁은 골목을 요리조리 다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집은 아침임에도 해가 잘 들지 않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아이는 데려다줘서 고맙다면서 제 품에 있던 고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들한테 작은 서비스는 종종 줘봤지만 이렇게 많은 양을 적은 돈을 받고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꽤 뿌듯하더라고요.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행복한 표정으로 식사를 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베푸는 기쁨을요. 아침에 그 일을 겪고 나니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베푸는 것,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구나 라고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후 4시가 되기 조금 전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전날 저에게 고기를 사간 그 꼬마 아이와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덩달아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었고 아이 엄마가 제 앞에 서더니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아이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저는 돈 받고 고기 판 것뿐인데요, 뭐. 그래도 아이가 500원 2개 드렸다고 하던데 그걸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기를 주셔요. 나머지 금액 돈 낼게요. 네? 아유 아니에요. 어제 소불고기 완전 파격 세일한 거 모르시죠? 그게 1,000원어치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도 알 것입니다. 제가 별로 웃기지도 않는 농담과 거짓말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 엄마가 계속 신경을 쓸 것 같아서 그런 거였습니다. 아이 엄마도 그제서야 웃더라고요. 어제 아이가 너무 자신있게 저한테 동전 2개를 주더라고요. 100원보다 큰 500원이라면서요. 그리고 그동안 들은 게 있는지 100g 달라고 하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고기를 안 주겠어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해서 그런 거예요. 얘가 아직 숫자를 잘 몰라서요. 100이면 다 큰 숫자인 줄 알아요.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제 배 터지게 고기 먹었어요.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거면 됐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맛있는 생일상 대접했으면 그걸로 되었어요, 전. 아이의 엄마는 그 다음에도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아이가 고기를 사러 온 전날에 이어 아이 엄마가 찾아온 그날도 참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남한테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아이와 아이 엄마는 저희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었습니다. 매번 소량의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사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일 4시가 거의 다 된 시간, 가게 문이 딸랑하고 열렸습니다. 양념을 재우다가 인사를 하면서 돌아봤는데 그 꼬마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에서 들어와서 고기가 있는 냉장고까지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만 서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아이가 뒷짐을 진 채로 제 앞으로 쪼르르 왔습니다. 약간 부끄러워 보이기도 했죠. 제 앞에 선 아이는 뒷짐을 풀고 등 뒤에 숨겨두었던 상자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저씨, 생신 축하드립니다. 뭐? 아저씨 생일은 어떻게 알았어? 사실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묻자 아이가 가게 한쪽에 놓여진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제 아내가 제 생일을 표시해둔 것을 아이가 본 모양이더라고요. 뭘 이런 걸 주냐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엔 아이 엄마가 말을 했습니다. 매번 감사해서요. 어떻게 마음을 표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저희 아이가 달력을 받다더라고요. 아이가 착한 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사장님하고 어울리는 거 고른다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예쁘고 순수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준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멋진 넥타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종이에 눌러 쓴 짧은 편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아저씨, 생신 축하드려요. 한글이 서툴러서 아이 엄마가 적어서 보여주고 아이가 따라서 적었다더라고요. 따라 쓴다고 따라 썼지만 삐뚤빼뚤 크기도 제각각인 편지가 그저 귀엽기만 했습니다. 제가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있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이사 가요. 뭐? 왜? 어디로? 멀리 가? 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사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장님도 아시죠? 저희 동네 재개발 들어가는 거요. 실은 지금 저랑 우리 아이랑 둘이 지내고 있어요. 여러모로 힘든 점도 있고 위층 사시는 집주인분도 이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있는 곳으로 가려고요. 많이 멀어서 아마 오늘 오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마지막까지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떠났습니다. 저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인상 깊었던 모자는 떠났습니다. 아이가 제게 1,000원을 내밀며 불고기를 사갔던 날, 베푸는 즐거움, 나누는 재미를 알게 된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언젠가는 봉사를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가 떠난 후, 저는 그 생각을 이제는 실천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뭐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건너편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떠올랐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된 동네라 그런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또 애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로 배정받는 아이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또 배정받더라도 보통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 애들이 없으니 방과 후 수업 같은 것도 개설되지 않고 아이들도 힘들어 한다고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손님 몇 분이 푸념을 늘어놓으시던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그 학교에 고기를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잘 먹고 쑥쑥 자라야 할 나이에 힘든 생활 때문에 잘 먹지는 못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먼저 떠올리게 해주는 데에는 이제는 이 동네를 떠난 그 모자의 영향이 컸죠. 그래서 저는 그 초등학교에 국거리용 소고기와 돼지갈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선한 분이시더라고요. 학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린 게 귀한 것도 아닌데 정말 감사하다면서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기꺼이 급식실에 데려다 주셨고 조리사분들과 영양사님께 인사도 시켜주셨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영양사님께서 같이 요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사분들도 몇 안 계셨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화단의 잡초 뽑기, 체육창고 정리, 교내 청소 등을 손수 하시던 분이었고요. 이 학교에 고기를 지원해 주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본격적으로 봉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가까이에 있는 분들부터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에 있던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솜씨가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 어르신들께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돌 좀 지난 채 아들까지 데리고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들 그날 아주 배불렀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어찌나 사랑을 많이 주시는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박수를 쳐주시고 막 걸음마 시작할 때였는데 한 걸음 내디디면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기분 좋게 요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뜨뜻한 소고기 묵국 끓이고 돼지 불백을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잘하는 반찬 중에 하나인 무생채까지 곁들였죠.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이 해준 밥 먹어본 지가 언제냐면서 2그릇, 3그릇 밥을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식보다 며느리보다 낫다는 귀한 칭찬도 아끼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정리까지 다 저희가 도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귀한 밥 먹었으니 돕겠다며 저희를 도와주셨고 노인정에 있던 과일들을 손질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정육점은 어르신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맙다면서 바나나 한 송이를 사다 주신 분이 계셨고 어디서 받았는데 드시지 못한다며 통조림 햄 선물 세트를 주신 분도 계셨고 지나가다 들렸다며 주스를 사다 주신 분도 계셨고 어르신네 자녀분이 오셔서 고기를 왕창 사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는데 마음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 뿌듯함을 느낀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도 굉장히 뿌듯해했더랬죠. 그래서 동네 노인정에는 한 달에 한 번,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가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몇 번 하고 나니까 나물을 가져오셔서 같이 무쳐서 밥상에 올려주시거나 직접 만드신 물김치를 가져오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서 더욱 푸짐해진 밥상을 보면서 덩달아 제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금 더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없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삼겹살, 어떤 날은 갈비, 어떤 날은 불고기를 만들어서 해먹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 않는 날에도 아이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기도 조금 더 싸가서 고아원 냉동실에 넣어두었죠. 아이들이 식사를 모두 마치면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 청소도 도우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제가 정육점을 비울 수는 없어서 격주로 주말에 찾아갔습니다. 평일에 가면 고아원 아이들도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해야 해서 바쁘더라고요. 좋은 고기 한 명이라도 더 먹이려고 주말에 찾아갔습니다. 고아원 말고도 다른 곳들도 나갔습니다. 양로시설도 가고 한부모 센터도 가고 청소년들이 있는 곳도 가고 무료 급식소에도 가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많은 곳을 다니며 봉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행인 삶이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정말 아픈 사람도 많고 안타까운 사람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제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겪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것, 툴툴대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제가 가진 것을 기부하려고 봉사를 다녔던 건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25년을 다녔습니다.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삶에 더 감사하고 사람에게 더 정이 생기는 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저의 정육점도 그 자리를 우두커니 지키고 있었죠. 길 건너의 주택가는 어느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꾸준히 고기를 주었던 초등학교도 이제는 여느 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이 많아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학교가 되었고요. 25년 동안 주변의 상가들도 대부분 바뀌었고 길 건너에도 상가가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저는 건물주인분을 잘 만나서 가게를 잃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또 손님들이 꾸준하게 계속 찾아주셨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차 운전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집이랑 정육점이 근처라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봉사를 나갈 때에는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고기나 도구 같은 것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아원 같은 곳은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도 했고 장거리를 움직여야 했기에 봉사 갈 때는 꼭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 차를 산 이유도 저희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막 임신을 했을 때 저희 동네에 산부인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다니게 되었는데 계속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는 예고 없이 나온다고 하던데 만약에 새벽에 진통이 오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콜택시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을 때였기도 했고 구급차가 좁은 우리 집 골목을 잘 들어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급하게 면허를 따고 작은 경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차로 25년을 끌고 다녔죠. 어차피 차야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이라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욕심도 없이 봉사 다닐 때만 열심히 탔습니다. 물론 정기 검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이 되어서 고아원에 봉사를 가기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차를 끌고 가게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필요한 것들 챙겨서 차에다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아내랑 저랑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가기로 말 다 해놓고 얼른 가봐야 하는데 시동이 전혀 안 걸리는 겁니다. 저희는 얼른 카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2시간 만에 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 사장님, 이거 차 바꾸시죠. 너무 오래됐어요. 잔고장 없었어요? 이만하면 버티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창문이 갑자기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 배터리가 방전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 잘 몰라서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품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카센터에서 나온 사람은 지금 당장 고칠 수 없고, 오래된 차라 부품이 들어오는 데에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수리 비용도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봉사에 가지 못하고 정육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격주로 토요일에 문을 안 열었었는데 웬일로 가게 문이 열려 있으니 손님들이 신기했나 봅니다. 뭐라? 김씨, 오늘 봉사 가시는 날 아니야? 그게 차가 고장나서요. 에휴, 그래. 내가 볼 때마다 불안불안했어. 김씨 차가 너무 오래됐어.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이참에 차 바꾸지 그래? 처음엔 옆옆 부동산 사장님의 관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주변 상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몇 손님이 오고 간 후에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도 소문이 쫙 났고요. 주말 내내 몇 번이나 차를 그만 바꾸라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진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또 고치는 데에 비용도 꽤 든다고 하니 진짜 이참에 차를 바꿀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봉사 나갈 때만 차를 타는데 새 차가 필요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중고차를 사자니 그것도 영 불안했습니다. 고민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가게 옆에 세워져 있는 차를 보면서 심란해서 한숨만 푹푹 쉬었죠. 그런데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대뜸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234 차주분 맞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카센터에서 나왔나? 차를 빼달라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가 하는 말은 진짜 뜬금없었습니다. 차 폐차하세요. 너무 오래 타셨어요. 네? 누구신데 그런 말 하시는 거죠? 제가 아직 차를 새로 사드리지는 못하고요. 제 차 드릴게요. 사장님 타세요. 네? 저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초면인 것 같은데 누구신데 차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죠? 초면요? 사장님, 진짜 섭섭하네요. 초면이라는 말에 남자가 씩 웃으면서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나랑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뭔가를 내밀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500원짜리 두 개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고기 100g 주세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멀끔하게 생긴 그 남자는 25년 전에 500원짜리 두 개를 가져와서 불고기를 사갔던 바로 그 꼬마아이였던 겁니다. 제가 화들짝 놀라니까 남자가 깔깔깔하고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은 어릴 때랑 똑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25년 전 생각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니, 네가 여길 어떻게 왔니? 그건 제가 여쭙고 싶네요. 어떻게 여기 그대로 계세요? 하기사, 그 남자 입장에서도 놀라울 겁니다. 동네의 작은 정육점이 25년이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 남자가 주변에 지나가다가 아니면 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추억의 장소를 잠깐 들려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 길 건너에 가게 오픈해요. 가게? 무슨 가게? 저 다른 동네에서 3년 동안 카페 운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 가게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살던 동네에서 작게 카페 오픈해서 3년 동안 했는데 그때 좀 잘 돼서 이번에 확장 이전하게 되었어요.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마침 이 건너에 좋은 매물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와서 보고 오늘 계약하고 오는 길이에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는 번듯하게 자기 가게 하나 갖고 있는 어른으로 자랐다니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애가 제 차가 고장난 것은 대체 어떻게 알았나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동산 사장님이 말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한 말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차를 한 대 뽑아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 제가 재작년에 산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거 빌려드릴게요. 마음껏 타고 다니세요. 어차피 저는 이 근처에 집 얻을 거라 차가 필요 없거든요.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제가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 아주 막무가내더라고요. 마음대로 가게 앞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키도 가게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곤란한 상황이라 이걸 어쩌나 했는데 그 주 평일에 양로원 봉사가 있었거든요. 염치 불구하고 차 좀 빌리겠다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간다고 하지 뭔가요? 그럴 거 없다고, 힘들 텐데 괜찮다고 했는데도 본인도 봉사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저한테 차 빌려주고 제가 미안해하니까 따라 나선 게 아닐까 했는데 진짜로 봉사를 하고 싶어서 따라 나선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스럼 없이 잘 다가가고 손도 야무져서 이것저것 많이 돕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어디서 이런 야무진 청년 데려왔냐고 해서
덕분에 어깨에도 으쓱 올라갔습니다. 그날 봉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앞으로도 시간 맞으면 봉사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빵 같은 디저트류 많이 챙겨온다고요. 언제든 환영이라고 해주었습니다. 더불어서 차도 잘 빌리기로 했고요. 가게 근처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말하고 쓰기로 했습니다. 불편할 법도 한데 너무나도 흔쾌히 말 안 하고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어른이 된 아이와 함께 소주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되게 힘들었대요. 갓난 아기일 때 이혼한 아빠는 빚만 남기고 갔더랍니다. 그 빚을 고스란히 엄마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이의 엄마는 미식일 하시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생활을 하셨다더라고요. 버는 족족 빚 갚는 데에 쓰이니까 아이 뭐 해먹이기도 힘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정육점을 알게 되셨고, 올 때마다 버섯이나 파채나 양념 소스나 어쩔 땐 고기를 서비스로 주기도 하니까 아이의 엄마가 좋아했대요. 그리고 아이도 좋았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엄마가 3점 먹을 거 5점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소소하지만 큰 행복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살 때라 멋모를 나이지만 나중에 커서 서비스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재미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500원 2개를 들고 와서 불고기를 사간 날, 아이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누군가가 생일을 챙겨준 것도 오랜만이었을 거고, 아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언젠가는 꼭 크게 보답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마침 제 차가 고장이 났고 이렇게나마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진솔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남자가 5살이었을 때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는 저였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올곧게 잘 자랄 것이라고요.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됨됨이도 바르고 성품도 바르게 너무 잘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또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파는데 그 안에 들어갈 고기를 저희 가게에서 사고 싶다고요. 얼마든지 좋다고 할인해 줄 테니 언제든 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작은 별거 아닌 행동이었는데 이런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크게 와닿고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로 인해 제 인생이 변했고요. 그리고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 아이처럼 저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아원, 양로원, 미혼모 센터, 급식소 등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불쑥 찾아와서 사장님, 저 성공했어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봉사를 다니고 저의 정육점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